세계를 감전시킨 한국산 전기. 미국 전력망 혁신의 열쇠, 한국에서 찾다.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에 실은 충격적인 헤드라인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력기술 세계 1위가 됐나? 블룸버그가 특집 기사로 다룬 놀라운 현실이죠. 전 세계 전력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한 미국인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촛불을 켜고 공부하던 나라가 세계 최고 전력 기술 보유국이 됐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틀린 슈미트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우리가 흔히 부르는 페마 소속 전력 전문가로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동부 전력망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죠. 제가 설계한 전력망이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2천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 저에게 전력 기술은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한국 같은 나라는 그냥 제3세계 정도로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기술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2024년 어느 봄날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해외 전력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관련 뉴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국 연간 정전 시간 구분으로 세계 최저 수준 유지.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9시간도 아니고 9분이라니요.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정말 구분이 맞더라고요. 그때 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자료야? 통계 조작한 거 아니야? 동료 직원에게도 보여주면서 농담을 했어요. 봐봐, 한국이 자기네가 전력 선진국이래. 우리가 설계한 미국 전력망보다 좋다는 거야. 모두들 웃으면서 넘어갔죠. 제가 설계한 미국 동부 전력망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거든요. 하버드, MIT 같은 명문 대학들이 모두 제 전력망을 사용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금융가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7살 사녀딸 아만다가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불이 자꾸 꺼져요? 다른 친구 집은 안 그런다는데요? 그 순간 뜨끔했습니다. 아만다 말이 맞았거든요. 사실 우리 집도 한 달에 2~3번은 정전이 됐어요. 특히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이 많을 때나 겨울철 히터를 많이 쓸 때는 더 자주 그랬죠. 그때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아만다를 달랬는데 정작 아이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만다는 천식이 있어서 에어컨이 갑자기 꺼지면 호흡이 힘들어져요. 한여름 밤에 에어컨이 꺼지면 금세 숨이 가빠지면서 기침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미국 전력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만다야, 정의는 원래 가끔 꺼지는 거야. 엄마가 만든 전력망도 완벽할 수는 없거든.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한국은 연간 정전 시간이 9분이라던 그 뉴스가요.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한국에 사는 아이들은 우리 아만다처럼 갑작스런 정전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 전력 시스템이 정말 우리보다 좋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구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2024년 7월, 미국 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가 2주째 계속됐어요. 워싱턴 DC의 전력 수요가 평소보다 50%나 급증했죠. 제가 설계한 전력망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경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동부 3개 주에서 동시에 정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피크 시간대에 전력 공급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만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죠. 슈미트 박사님, 응급 상황입니다. 아만다가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어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의를 중단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페마 사무실에서도요. 모든 곳에서 정전 관련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딸 아만다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아수라장이었어요. 정전으로 에어컨이 완전히 꺼져서 실내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백업 전력 시스템도 과부하로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의료진들이 손전등과 촛불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봅니다. 간호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백업 전력도 언제 꺼질지 모르겠어요. 아만다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죠. 평소보다 훨씬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열사병과 천식 발작이 동시에 온 상태예요. 에어컨이 복구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는 천식이 있다고 하셨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20년간 자부심을 갖고 설계했던 전력 시스템이 제 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병원 직원들의 말이었어요. 요즘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여름마다 정전 때문에 응급실이 마비되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4시간 후에 전력이 복구되면서 아만다 상태도 서서히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요. 가정용 비상발정이라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만다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엄마, 다른 나라 아이들도 이렇게 무서워해요. 전기가 갑자기 꺼져서 숨쉬기 힘들어지는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6, 7살 아이가 정전을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한국은 연간 정전 시간이 9분이라던 그 뉴스가요. 만약 우리가 한국에 살았다면 아만다가 그런 위험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한국 아이들은 정전을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요. 그때부터 한국 전력 시스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전력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전 미국 전력망 개선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만다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정전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겪지 않도록 말이에요.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노후된 송전선 교체 계획, 백업 시스템 강화 방안, 디지털 자동화 도입 전략까지 5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예산도 꼼꼼하게 계산했죠. 전체 사업비 2천억 달러, 10년 계획으로 단계적 추진하는 내용이었어요. 자신만만하게 페마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슈미트 박사,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현재 시스템도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어요. 정전은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잖아요. 부국장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국민들도 정전에 익숙해져 있어요. 굳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500억 달러예요. 제 딸 같은 아이들이 생명의 위험을 겪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게 숫자에 불과했어요.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죠. 예산 승인은 어렵겠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 앞에서 1시간 동안 발표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죠.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믿을 만한 자료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케이틀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정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완벽한 전력 시스템이 어디 있어? 그들에게는 연간 1,500억 달러 손실도 그저 추상적인 숫자였어요. 아만다처럼 정전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의 현실은 전혀 와 닿지 않았죠. 더욱 화가 났던 건 국토안보부 제임스 하이든 실장의 말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건가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 기술을 따라해야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자존심이 어디 가죠?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중요한가요? 아이들 생명이 중요한가요? 제 딸이 정전 때문에 의식을 잃었는데 여전히 자존심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 달 전에 받아두고 까맣게 잊고 있던 안내서였죠. 2024년 한국 빅스포 해외 전력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한국전력공사에서 전 세계 전력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디지털 변전소 기술을 소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연간 정전 시간 9분. 만약 정말이라면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게 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가보기로 한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승인 메일이 왔어요. 한국행이 확정된 순간이었죠. 2024년 11월 초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3시간 긴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제가 찾던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가 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건 공항의 밝기였어요. 모든 조명이 일정하게 깜빡임 없이 켜져 있었거든요. 미국 공항에서는 가끔 조명이 깜빡이거나 일부 구역이 어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정전에 대한 안내 방송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항상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전등을 준비하세요 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입국 심사대에서 만난 직원도 인상적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이 전혀 깜빡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전력 공급이 정말 안정적이네요. 직원분께 영어로 말했더니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정전요? 저희는 정전이 뉴스예요. 뉴스라고요? 네, 정전이 일어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드물거든요.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정전이 너무 일상적이라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데 한국은 그 반대였던 거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봤던 풍경도 놀라웠어요. 지하철이 정확히 1분 간격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전광판에 다음 열차 1분 후 도착이라고 나오면 정말 1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는 전력 공급 불안정 때문에 지하철이 자주 지연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죠. 신호등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신호등이 깜빡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바뀌고 있었거든요. 신호 체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걸 본 게 처음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한국전력공사 담당자를 만났어요. 이선우라는 30대 중반의 박사였는데 놀랍게도 미국 UC 버클리에서 에너지 시스템을 공부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슈미트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한국전력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내일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이선우 박사의 영어 실력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자신감이었어요. 한국 전력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목소리에서 느껴졌거든요. 내일 저희 송전통제센터를 방문하실 예정인데요. 거기서 어떤 걸 보게 될까요? 한국이 어떻게 정전을 뉴스거리로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왜 저희가 전기를 생명처럼 여기는지도요. 정전이 뉴스거리라니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기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도 무슨 뜻인지 궁금했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전력 관련 자료들을 읽어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자료들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1948년 북한이 전기 공급을 차단했던 이야기. 그때 남한 전체가 어둠에 갇혔고 공장들이 멈춰서고 사람들이 촛불로 밤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1970년대에는 계획 정전이 일상이었다고 했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단전 예정이라는 신문 공지가 매일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망을 자랑하고 있다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걸어온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죠.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정의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걸요. 그래서 누구보다 전력 시스템의 진심이었던 거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세계 최고 기술로 이어진 거죠.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한국전력공사 송전통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전력 관제 센터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죠.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전국의 전력 현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관제센터보다 3배는 큰 규모였죠. 여기서 대한민국 전체의 전력을 관리합니다. 이선우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5천만 국민의 전력을 책임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따로 관리하는데 한국은 전국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게 저희 AI 기반 고장 예측 시스템이에요. 거대한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선우 박사가 말했어요. 이 시스템이 정전을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고장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다고요? 네, 평균 30분 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자동으로 우회 전력을 공급합니다. 심지어 관리자가 모르는 사이에 알아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고장이 나면 그때 가서 신고받고 수리하는 방식인데 한국은 고장 자체를 예방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고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대부분의 경우 전력 공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전 예방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전국 각 지역의 전력 사용량, 발전소 가동 현황, 송전선 상태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나요? 네, 0.1초 단위로 갱신됩니다. 혹시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울려요. 바로 그때였어요. 화면 한쪽에서 노란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지역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네요. 이선우 박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금 자동으로 대응 중입니다. 30초 후 경고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끝났어요. 전력 공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 거죠? 변압기 하나에서 과부하 징조가 감지됐는데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른 경로로 전력을 우회시켰어요. 경기도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최소 30분은 정전이 됐을 텐데요. 한국은 0.1초 만에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디지털 변전소였어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모든 설비가 소프트웨어로 관리되고 있었죠. 이 기술은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혹시 독일이나 일본에서 기술 이전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10년 넘게 연구해서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 퀄리티로직이라는 회사에도 2015년에 기술 이전했고요. 대만, 콜롬비아에도 수출했어요. 머리가 띵했어요. 미국 회사가 한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요. 이선우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예전에 정전이 익숙했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계획 정전이 일상이었죠. 촛불 켜고 공부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게 두려웠던 시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한국의 전력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절실함에서 나온 철학이었던 거죠. 이선우 박사는 저를 실제 디지털 변전소로 안내했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최신식 변전소였는데 외관부터 미국 시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가 저희가 자랑하는 디지털 변전소입니다.
모든 설비가 컴퓨터로 제어되고 인공지능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의 전통적인 변전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케이블의 90%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컴퓨터 단말기들과 모니터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케이블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물리적 연결을 최소화했어요. 모든 정보가 광통신으로 전송되거든요. 그래서 고장 확률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실제 시연을 보여주겠다며 이선우 박사가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정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정전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는 고의로 한 구역에 가상의 고장을 만들어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0.1초 만에 시스템이 이상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다른 경로로 전력을 우회시켰어요. 정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 30분은 정전이 되는데요. 저희는 무정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정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인공지능의 역할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AI가 실시간으로 전력 패턴을 분석하고 있어요. 날씨, 요일, 시간대, 심지어 TV 프로그램 편성까지 고려해서 전력 수요를 예측해요. 그래서 피크 시간대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수요 예측을 사람이 대략적으로 하는데 한국은 인공지능이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보여줬어요. 거대한 배터리들이 건물 크기만하게 설치되어 있었죠. 이게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에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거예요. 이 배터리 기술도 한국 것인가요? 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LG, 삼성 SDI 같은 회사들이 만든 거예요. 콜롬비아, 대만 같은 나라에도 이 시스템을 수출했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전력을 잘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 기술을 수출하는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스마트 미터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전국 2천만 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피크 시간대 전력 부하도 줄일 수 있어요. 정전 상황도 즉시 파악할 수 있어서 복구 시간을 단축시키죠. 이 모든 게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인가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2010년부터 전국에 설치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됐어요.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해킹 공격에 대비해서 다중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전력망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군용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종합 예술품 같았어요. 이 모든 기술을 언제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건가요? 이선우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1948년부터요. 1948년이요. 네, 북한이 전기를 끊었던 그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시는 어둠에 갇히지 않겠다는 다짐으로요.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의 전력 기술은 70년 넘는 절실함의 역사였던 거죠.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날 이선우 박사와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처음부터 전기가 있었지만 저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정전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99점, 99% 전압 유지율, 연간 구분의 정전 시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신뢰도,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를 대하는 철학의 차이를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K전력 시범 도입안이라는 제목으로요. 한국의 디지털 변전소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었죠. 한국에서 본 모든 기술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AI 기반 고장 예측 시스템, 무정전 자동 우회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미터까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건 철학의 변화였어요. 정전은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고 예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예상대로 페마 내부의 보수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히 국토안보부의 제임스 하이든 실장이 가장 반대가 심했죠. 슈미트 박사, 우리가 왜 한국에게 배워야 하는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 기술을 도입해야만 한다는 건가? 미국이 한국 기술을 따라야 한다면 우리나라가 실패한 것 아닌가? 하지만 전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만다의 경험과 한국에서 본 놀라운 기술들을 바탕으로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이든 실장님, 자존심이 중요한가요? 국민의 생명이 중요한가요? 한국 기술을 배우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오히려 좋은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더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득했어요. 한국의 연간 정전 시간은 9분, 미국은 58분입니다. 한국의 정전 사고는 연간 0.11회, 미국은 1.3회예요. 경제적 손실만 따져도 한국 기술 도입이 유리합니다. 3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요. 마침내 몇몇 관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효과적인 기술인가?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이전해줄 의향이 있나? 예산은 얼마나 들까? 드디어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던 거죠. 오하이오, 주의 한 중간 규모 도시가 시범 적용에 동의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큰 희망이 보였습니다. 백악관 에너지 정책 회의에서도 조심스럽게 한국 기술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전을 기술의 문제로만 접근했다면 한국은 생명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어냈어요. 빛을 발명한 나라가 아니라 빛을 지켜낸 나라가 진짜 강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에너지부 장관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도입하자는 건가? 예산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 한국 측과 이미 협의를 진행했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만다에게 말했어요. 아만다야, 앞으로는 갑작스런 정전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정말요? 어떻게요? 엄마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기술을 배워왔거든. 한국 기술로 우리 집 전기도 안전해질 거야. 아만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25년 5월, 오하이오 주 시범도시에서 한국 기술 적용 결과가 나왔어요. 정전 시간이 기존 연간 120분에서 35분으로 70% 감소했다는 놀라운 보고서였죠. 정전 횟수도 연간 8회에서 2회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주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정전이 이렇게 줄어들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정전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전기 요금도 오히려 낮아졌어요.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미국 도시들이 한국 기술 도입을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주에서 잇따라 연락이 왔죠. 저도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최신 기술을 배우고 미국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해 여름 아만다와 함께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기술 협력 파트너로서요. 한강에 떠있는 세빛둥둥 섬을 보면서 아만다가 신기해했어요. 엄마, 저 불빛들이 정말 예뻐요. 모든 불빛이 똑같이 밝게 켜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해요? 아마 전기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마음가짐이요? 여기 사람들은 전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아만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선 불이 절대 안 꺼지나 봐요. 응, 거의 그래. 왜요? 여긴 예전에 어둠을 두려워하던 나라였거든. 그래서 누구보다 빛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된 거야. 아만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와, 정말 멋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엄마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아만다도 도와줄 거지? 네, 저도 전기 전문가가 될래요. 세빛섬의 아름다운 조명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말이에요. 북한의 전기 차단으로 온 나라가 어둠에 갇혔던 1948년. 계획 정전이 일상이 되어 신문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전이라는 공지가 매일 나던 1910년대. 그리고 지금의 세계 최고 전력망까지.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선우 박사와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해준 말이 잊히지 않네요. 슈미트 박사님, 저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절실함 때문이었어요. 정전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의지와 국민의 절실함이 만들어내는 철학의 문제죠. 한국은 다시는 어둠에 갇히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그 기술을 세계와 나누고 있고요.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은 10개 주에서 한국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도 검토 중이에요. 아만다는 이제 정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제 딸의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미국 아이들이 앞으로 정전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될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전히 정전을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겠죠. 아만다도 계속 정전을 무서워했을 테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어요. 정전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그 해답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 있다는 것도요. 전기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철학 말이에요. 지금 한국의 전력 기술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시아, 유럽, 남미까지요. 대한민국의 빛이 정말로 전 세계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한때 북한의 전기에 의존해야 했던 나라가 촛불을 켜고 공부해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전력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기적 뒤에는 70년 넘는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절실함이 있었던 거죠. 다시는 어둠에 갇히지 않겠다. 그 하나의 다짐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의 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전력 기술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정전으로 딸의 생명이 위험했던 절망적인 순간에서 한국의 세계 최고 전력 기술을 만나 희망을 찾게 된 감동적인 여정이었죠. 한국이 북한의 전기 차단으로 어둠에 갇혔던 1948년부터 지금의 세계 최고 전력망까지 이루어낸 기적,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전 세계로 수출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혀주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현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연간 정전 시간 9분이라는 놀라운 수치, 99.99%의 전압 유지율,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어둠에 갇히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절실한 다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숨겨진 저력과 자긍심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빛이 전 세계를 밝혀주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응원해 주세요. 세계 최강 대한민국. 여러분, 한국 기업이 또 한 번 역사를 써버렸습니다. 미국이 최초로 한국에 1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조지아주가 한국 기업을 위해 공항을 통째로 선물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공장 가동 한 달 만에 11조 원 규모의 신공항을 받은 기업, 이제 미국 정부조차 무릎 꿇게 만든 한국 기업.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버린 한국 기업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단 브룩스입니다. 30년간 미국 연방교통국 항공인프라국장을 지냈고 매일 아침 저는 같은 의식을 반복합니다. 창가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태블릿으로 모닝뉴스를 훑어보는 일상이죠. 태블릿을 켜자마자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를 위한 전용 공항 건설 법안 발표. 커피가 목에 걸려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내가 잘못 읽은 건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주가 정말로 한국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를 위해 8천만 달러를 들여 신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도 아닌 외국 회사를 위해 공항을 지어준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면 특혜라며 난리가 나는데 여기선 오히려 외국 기업에 공항을 선물하다니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공장 가동 시작한 지 한 달 만에요. 전직 항공 인프라 전문가로서 저는 그동안 수많은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지켜봐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 절차, 환경 영향 평가, 지역 주민 동의 등으로 최소 5년은 걸리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차가 그렇게 대단한 회사였나요? 제가 알던 한국 자동차는 값싸고 저품질이라는 이미지뿐이었습니다. 아내 캐럴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에단,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여기 봐, 조지아주가 한국 회사를 위해 공항을 지어준대. 캐럴은 태블릿을 들여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놀라워? 우리 조카 마이크도 얼마 전에 현대차로 바꿨다면서?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이런 특혜를 준 적이 없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을 보니 레베카 토마스, 조지아주 교통국 차관이었습니다. 에단, 아침부터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혹시 오늘 뉴스 보셨나요? 우리 주에서 현대차를 위한 신공항을 짓기로 했어요. 방금 봤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죠. 레베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반응이에요. 우리 주지사님이 당신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어 해요. 현대차 공항 설계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한국 회사를 위한 거라고요? 정말 필요한 건가요? 현대차는 더 이상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76억 달러를 투자했고 8,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직접 와서 보면 압니다. 한번 와보세요. 레베카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 너무 심심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회사에게 미국이 공항을 선물한다니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나 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애틀랜타에 도착하자마자 조지아주 교통국에서 보낸 차가 저를 픽업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브라이언 카운티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3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설계 작업을 해본 적 없는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카운티 전체 인구가 고작 4만 명이라던데요.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오면서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인구가 25% 늘었답니다. 2년 만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 창밖으로 거대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넓은 대지 위에 미래적인 디자인의 공장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공항을 선물 받은 한국 회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하자 레베카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에단,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카일 피셔를 소개할게요. 현대차 메타플랜트 총괄 매니저예요. 카일은 40대 초반의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활기차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브룩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를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에요. 영광은 제 쪽입니다. 그런데 공장 가동 한 달 만에 공항이라니요? 카일이 웃었습니다.
그 부분에 놀라신 거군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수십 대의 로봇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운반 차량이 부품을 실어 나르고 사람들은 태블릿을 들고 모니터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아이가 제어하고 있어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카일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첨단 공장을 한국 회사가 지었다니. 회의실에 들어가자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에단, 여기 공항 건설 관련 자료들이에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류 더미를 펼치자 놀라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1년 전부터 물류 포화 예측 보고서를 조지아주에 제출해 왔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공장도 완공 안 됐는데 벌써 물류 포화를 예측했다고요? 레베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현대차는 공장 착공과 동시에 물류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공장 완공 후 3개월 안에 서베너 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를 거라고 정확히 예측했죠. 제가 따졌습니다. 한국이 뭐라 했길래 공항까지 지어주는 거죠? 레베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에단, 우리가 현대차의 공항을 선물한 게 아니에요. 현대차가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한 거죠.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은 이미 1년 전부터 물류 포화 예측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회사들도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그때 문이 열리고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인 톰 윌리엄스가 들어왔습니다. 브룩스 씨, 반갑습니다. 현대차 이야기 중이신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들 한 달 전에 우리 지역 식당과 상점들의 물류 수요까지 다 계산해줬어요. 심지어 제 식당 냉장 창고 용량도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현대차는 AI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공장 주변 방영 50km 내 모든 경제 활동을 예측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먼저 신공항을 요청했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느린 행정과 달리 한국 기업은 이미 1년 전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무계획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알고 보니 미국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카일과 함께 메타 플랜트의 물류 시스템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장은 처음에 연간 3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50만 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카일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1년 반 만에 생산량을 거의 2배로 늘린다고요? 네, 현대차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미국 전역과 유럽까지 수출될 예정이에요. 저는 메모를 하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50만 대의 차량, 부품과 완성차 운송, 직원들의 이동. 기존 서베너 공항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새 공항 설계안을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초안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미국식 공항 재편안을 꺼냈습니다. 레베카와 카일, 그리고 조지아주 담당자들 앞에서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서베너 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활주로 1개 추가, 화물 터미널 신설로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발표가 끝나고 카일이 질문했습니다. 브룩스 씨, 이 시스템이 우리 AI 자동화 라인과 어떻게 연동되나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AI 라인과 연동이란요? 네, 저희 공장의 생산 라인은 AI가 실시간으로 부품 수요를 예측하고 발주합니다. 이 데이터가 공항 물류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그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레베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기존 미국 방식으론 힘들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계획은 21세기 첨단 기술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발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 달 전에 우리 가게 냉장 창고 용량도 계산해줬어요. 덕분에 미리 확장 공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물류비가 너무 비싸서 힘들어요. 다른 주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식당에 매일 오던 현대차 직원들이 이제는 점심시간에 오지 못해요. 서베너 공항 주변이 너무 막히거든요. 새 공항이 꼭 필요해요. 주민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렇게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레베카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설계안을 검토해봐요. 좀 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메타 플랜트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처럼 제 머릿속에도 무언가 새로운 이해가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을 이렇게 환영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업을 마치 돈을 뜯어내야 할 대상처럼 여기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왜 이렇게 큰 건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의 실행력이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힘. 저는 그날 밤 새로운 설계안을 위해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베카에게 두 번째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존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AI 연동 시스템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레베카는 서류를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에단. 빠른 적응력에 감탄하네요. 하지만 그날 오후 레베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죄송해요, 에단. 현대차 측에서 당신의 두 번째 안도 거절했어요. 뭐라고요? 왜죠? 그들이 말하길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대요. 그들은 공항을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지역 경제 생태계의 중심으로 바라본다고요.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한국 회사가 저보다 더 잘한다고요? 레베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단,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지금 마주한 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세 번째 설계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과거 백악관 예산실 자문 시절의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공항 설계 사례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눈으로 세 번째 안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열자마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레베카의 메일이었습니다. 에단, 정말 미안해요. 세 번째 안도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현대차 측에서 직접 만든 공항 설계안이 이미 있다고 해요. 당신의 의견을 참고는 하겠지만 기본 틀은 그들이 제안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의 공항, 설계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저였습니다. 백악관 예산실에도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덴버, 인천, 두바이 공항 설계에도 참여했죠. 그런데 지금 한 한국 회사의 로지스틱스 앞에 무력합니다. 저는 손을 부여잡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란 말인가?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시스템이 한국의 혁신 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식 접근법이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설계안이 거절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전문성, 미국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방을 빙빙 돌며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뭘까? 미국 시스템의 한계일까? 아니면 제 사고방식의 문제였을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결국 포기하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24시간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서서히 들어오듯 제 마음속 어둠도 걷힐 수 있을까요? 그때 누군가 제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브룩스 씨인가요? 혹시 자리 같이 해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민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온 물류 엔지니어예요. 그녀는 MIT 졸업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앞에 앉은 지민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파일 보셨나요? 화면에 떠오른 것은 복잡한 시뮬레이션 그래프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현대차 본사의 1년 전 시뮬레이션 보고서입니다. 이게 공항 발표의 근거였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지민은 밝게 웃었습니다. 전 매일 김치찌개 끓여 먹으며 이 시뮬레이션 돌렸거든요.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윤지민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브룩스 씨, 저희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에요. 지역 전체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식 접근법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책을 찾죠. 하지만 저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렸군요. 맞아요. 저희 AI 모델은 공장 가동 후 3개월 지점에서 서베너 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을 정확히 예측했어요. 심지어 주변 식당과 호텔 수요까지요. 지민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도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량 예측이 아니네요. 경제활동 전체를 시뮬레이션한 거군요. 지민이 웃었습니다. 정확해요. 저희는 공항을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심장으로 봐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걸 보여주는 건가요? 브룩스 씨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해요. 저희 접근법이 혁신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거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인인 그녀가 제게 도움을 청하다니요. 아까 김치찌개 얘기는 진심이었나요? 지민이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고향 음식을 찾아요. 저는 매일 밤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서 이 시뮬레이션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녀의 솔직함이 신선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아내가 만든 미트로프를 찾게 되더군요. 우리는 잠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브룩스 씨, 기술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술은 감정과 결심에서 나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저는 단순히 수치만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곳에 살게 될 사람들의 일상을 상상했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직원들, 점심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부모들, 그들의 삶을 생각했어요. 지민의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기술 속에 사람을 담는다는 개념이 새로웠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왜 한국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나요? 한국은 빠른 변화에 익숙해요.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죠. 이런 변화는 빠른 결정과 실행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기업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런 이유로 미국에 더 큰 투자를 결정한 면이 있어요. 지민은 화면을 넘겨 또 다른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브라이언 카운티의 향후 10년 경제 성장 예측이에요. 현대차 공장 때문에 인구가 2배로 늘어날 겁니다. 저는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놀라운 성장률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예측했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왜 공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지민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브룩스 씨, 저희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미국의 경험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젊은 한국 엔지니어의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따뜻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지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브룩스 씨의 경험과 저희 시뮬레이션을 결합해 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바로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지민 씨, 한국의 속도와 미국의 안정성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완벽해요. 그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윤지민과 함께 현대차가 마련한 임시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에 현대차의 AI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K 시뮬레이션이에요. 한국에서 개발한 AI 기반 교통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죠. 지민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정교하네요. 심지어 날씨 변화까지 고려하고 있군요. 네, 모든 변수를 고려해요. 이제 브룩스 씨의 미국 공항 설계 경험을 여기에 통합해봐요. 우리는 2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제가 가진 미국 항공 법규와 안전 기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민의 혁신적인 로지스틱스 모델이 만나 시너지를 냈습니다. 브룩스 씨, 이 부분에서 물류 이동 경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활주로 각도를 5도만 조정하면 바람 영향을 30%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물류 효율을 30% 개선한 새로운 공항 설계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레베카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단 2주 만에요? 지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업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레베카는 감탄했습니다. 내일 조지아주 의회에서 이 안을 발표해 주세요. 주지사님도 참석하실 겁니다. 다음 날 조지아주 의회 청사에서 우리는 설계안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반적인 설계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의 심장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민이 기술적 세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AI 기반 물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화물 처리 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공생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낸 완벽한 사례입니다. 의회 의원들도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현대차가 와서 우리 지역이 살았다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한 주민은 우리 아들이 이 공장에 취직했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는데 한국 회사 덕분에 미래가 생겼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상점 주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브룩스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도 교통지옥에 살고 있을 거예요.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현대차가 오기 전 이곳은 그냥 시골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미래 도시가 되어가고 있죠.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윤지민 씨와 현대차에 감사하세요. 제가 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지역 식당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레베카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에단과 지민의 성공적인 협업에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습니다. 식사 중에 레베카가 귓속말로 제게 말했습니다. 에단, 워싱턴에서 당신과 지민 씨를 초청하고 싶어 해요. 이 모델을 다른 주에도 적용해보고 싶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워싱턴에서요? 네, 당신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협업한 게 큰 모범 사례가 됐어요.
저는 건너편의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역 주민들과 활발하게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저는 그녀와 그녀의 나라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녀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한국의 혁신에 깊은 감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값싼 제품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윤지민과 함께한 2주간의 작업은 단순한 공항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의 틀을 깨는 과정이었죠. 호텔방에 들어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멀리 현대차 메타 플랜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 마무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다가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국가를 설계한 거였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속도로요. 다음 날 아침 윤지민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민 씨, 워싱턴에서 당신을 찾는다는 소식 들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베카에게 들었어요. 약간 부담스럽지만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어요. 워싱턴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배워야 할 게 많을 겁니다. 한국의 방식이 미국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민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브룩스 씨도 많이 배우셨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단순한 질문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열린 마음의 중요성까지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민이 말했습니다. 브룩스 씨, 우리가 만든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두 문화의 다리가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리를 함께 만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손녀 레이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요? 공항 설계는 잘 됐어요? 응, 생각보다 훨씬 잘 됐단다.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 레이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이요? 제 친구 소연이도 한국 사람이에요. 항상 최신 기술 얘기를 해서 부러웠어요. 그랬구나. 할아버지가 예전에는 한국을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됐단다. 레이첼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먼저 경험하는 나라란다.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남들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속에 사람을 담을 줄 아는 나라지. 다른 나라들이 기업을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기업을 몰아내려 하지. 한국은 기업이 존중받을 때 가장 빛나는 나라란다. 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는 거야. 레이첼의 얼굴에 흥미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꼭 가보렴. 너도 언젠가 한국에서 배워야 한단다.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지아의 푸른 하늘 아래 새로운 공항이 곧 세워질 땅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닌 두 문화의 만남이 이루어질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저는 가슴 속에서 따뜻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공항 착공을 위한 법안 통과 발표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윤지민의 초청으로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행사장은 지역 주민들과 언론사, 그리고 현대차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에너지와 기대감으로 공기가 떨렸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저는 윤지민과 함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연설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지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우리의 교통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지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 달 만에 공항을 결정하다니. 윤지민이 웃었습니다. 한국 속도죠. 우리는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30년 넘게 이 나라의 길을 설계했지만 가장 멋진 도로는 한국에서 왔군요. 윤지민은 잠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이건 뭔가요? 직접 만든 쑥떡이에요. 한국에선 이런 걸 나누며 고마움을 전해요. 봉투 안에는 연두색의 떡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쑥떡인가요? 맛있어 보이네요. 쑥은 봄에 나는 풀인데 건강에 좋아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저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은은한 쑥의 향기와 쫄깃한 식감이 제 입 안에 퍼졌습니다. 낯설지만 신기하게도 편안한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윤지민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주지사가 우리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설계의 주역들, 에단 브룩스 씨와 윤지민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주지사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값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나라, 기술 속에 사람을 담는 나라. 저는 윤지민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문화의 만남, 과거와 미래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이곳 조지아에서 현대차는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민간 기업 하나가 지역 경제를 이렇게 바꾸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기적을 만든 한국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지민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지민이 말했습니다. 브룩스 씨,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공항이 지어질 부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평지 위에서 저는 미래의 공항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만나 탄생할 새로운 공간. 2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손녀 레이첼에게 보낼 선물로 산 작은 한국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이 작은 인형처럼 새로운 세계가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의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미국의 풍경이 서서히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갑니다. 한국을 만나 미래를 만난 사람으로요.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